오랜만에 제가 이 대면 강의를 진짜 몇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뭐 10명 이상 모여서 집합 강의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다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가을 들판을 쫙 보면서 오니까 야 강의고 뭐고 진짜 앉아가지고 막걸리나 한잔 하면서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약간의 알코올 진짜 약간입니까? 보통 보면은 제가 이런 특히 남성 조합원들이 있는 곳에서 약간의 알코올을 안 믿는데 아까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치열하게 의견들도 막뭐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그래서 약간의 알코올과 치열한 토론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좀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간부님들이 시간 내셔가지고 노동조합의 비전과 미래를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새 노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비대면 강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풍경도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풍경 아닙니까? 앉아서 전부 마스크를 쓰고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걷는 것 자체가 막 굉장히 불편해서 걸으면서 계속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덧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그리고 안 쓰면 약간 허전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몰아닥친 이유가 뭔가, 그리고 과연 이 변화에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 열심히 씻고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201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꼭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제작됐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100% 그대로 영화에 담았어요. 제가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이 10년 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지? 이 행정기관이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진짜 이렇게 뒤통수를 콱 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전염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일의 첫 번째 원인이 뭐였나? 그 첫 번째 원인이 뭘로 나올 거예요, 영화에서?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서부터 이게 출발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중국? 시장. 인간을 육성하니까. 박쥐거든요. 박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굴, 그 다음에 깊은 밀림, 숲 이런 걸 막 계속 파헤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 생태계 안에서 몸에 붙어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걔네들한테는 크게 치명적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인간 사회로 막 파헤치니까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박쥐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고 그 숲에 살던 동물들이 튀어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생존하던 바이러스들이 인간 사회로 퍼져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안에서는 큰 치명적인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았지만 인간한테는 그것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뭐 오늘의 본 주제는 이게 아니고 이 비대면 사회에서 굉장히 우울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두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죠. 두 번째가 어저께죠. 여러분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에 라면 형제 들으셨죠? 라면 형제 동생이 결국 사투를 벌이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의 한겨레 그림판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룬 이 만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시고 나면은 핸드폰에 그 만평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코로나가 인간 사회를 굉장히 단절시키고 고립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죠.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깨끗이 닦아야 되고 집합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뭐 누구나가 다 이 코로나 같은 재난에는 평등하지만 그 재난에 처해져 있는 그리고 그 재난으로부터 입게 되는 피해는 굉장히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모두에게 불평등하다는 거.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다 오염을 시켰어요. 물을 다 오염을 시키면 이 불평등한 사회 안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 그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죠. 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 정화 산업을 해서 깨끗한 물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또 그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모두에게 위험이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결과는 상당히 더 불평등하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위기는 점진적으로 이 사회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든 그 과제들을 아주 단번에 비약시키고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그 사회가 바뀌려면은 굉장히 점진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십 년에 걸친 점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번에 굉장히 확 해결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는 것이 바로 미국의 뉴딜 정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뭐 미국은 다 선진국이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모든 권리를 다 보장받거나 그랬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마다 정말 빡세게 싸웠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단결권이라든가 단체행동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보장되지 못하다가 언제 이것이 전면적으로 보장이 되었느냐. 바로 1930년대에 엄청난 대공황이 몰아닥쳤잖아요. 이 대공황이 몰아닥치고 한마디로 자본주의 최선봉에 있던 미국이 흔들린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사회주의 나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한 3분의 1이 사회주의 국가들로 막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지탱하던 여러 권력들이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루즈벨트를 당선을 시키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뉴딜 정책 하면 어떤 걸 주로 생각해요? 그 막 이렇게 댐 만들고 막 그래서 공익적인 일자리를 많이 줘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뭔가 경제를 다시 부흥시켰다 이걸로만 많이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한국판 뉴딜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산업혁명 일으켜서 일자리 많이 만든다 이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뉴딜 정책을 그걸로만 기억하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절반만. 뉴딜 정책은 그러한 경기 부양책을 한편에서 쓰면서 그러니까 나라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또 한편에는 무엇을 했냐면 노동자들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자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이라든가 교섭권이라든가 단체 행동권 같은 것을 전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일정하게 그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면서도 노동자들 스스로도 기업 안에서 자기 지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세요 라고 보장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뉴딜 정책에 이거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뉴딜 정책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이 돼야만이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 개별 노동자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 국회를 통과하기 힘듭니다. 약속이 안 잡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 명 한 명의 노동자들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반겨줄 국회의원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기업의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해서 여기로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표해서
국회로 와야 돼요.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해 달라고 들어와야죠. 왜? 노동조합은 큰 경제 권력은 없지만 그것에 반해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쪽수가 있는 것이에요. 쪽수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투표권은 이재용도 한 표, 우리 위원장님도 한 표, 다 똑같은 한 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노동자 한 명 한 명은 큰 주식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가장 많은 득표를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조로 단결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노조 얘기를 잘 안 듣는 이유,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체 노동자들의 10분의 1밖에 노조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 얘기 안 들어도 다른 90%한테 막 거짓말하고 사탕발림하고 해가지고 표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안에서도 또 사부 노력이 있어요. 어디는 한국노총, 어디는 민주노총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다가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전부 기업별로 돼 있죠. 기업별 노조. 그래서 기업별 노조에 가입될 수 없는 노동자들은 단결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요즘 막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 노동자성 자체도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저는 사실은 이게 참 양날의 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아까 우리 삼천리 노조처럼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으면서 한 단사 안에서도 또 여러 노조들이 있어서 우리도 수십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교섭권을 갖지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또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에 우리 노동자들이 놓여 있어요.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지만 우리의 권리, 이 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우리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것의 핵심은 산업별 노조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틀 안에서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동일한 노동을 할 때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가장 큰 단결의 힘을 가지고 가장 큰 단결 교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쟁은 사실은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강한 노조는 교섭으로 모든 걸 따낼 수가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근데 그 힘이 크냐 약하냐의 핵심은 단결의 그릇이거든요. 올해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안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던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이제 달라졌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 노동자들이 전태일의 삶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빵 나눔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그 평화시장 안에, 공적공장 안에는 재단사가 있고 재단사 시다가 있죠. 미싱사가 있고 미싱사 시다가 있잖아요. 재단사나 미싱사도 굉장히 삶이 어려웠긴 했지만 시다들은 정말 먹고 살 수 없을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 그런 노동 환경에서 전태일 열사는 그 당시 이제 재단사였지 않습니까? 막 어린 시다들 자기 그 동생 같은 여공들이 밥도 제대로 먹고 배를 골마가면서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청계천에서 동대문 자기 집 있는 데까지 버스 타고 가야 돼. 그 버스비로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그 잔업 야근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자기 집까지 뛰어갔다는. 그러니까
그 저는 연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이지 않는가. 나보다 더 아래를 향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연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노동자들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산업별 노조도 만들어지고 더 강하고 큰 노조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힘이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만들어져야죠. 그러니까 사업장 안에서는 시장,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노동시장 안에서는 임금과 회사 안에서의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을 따내는 것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지역사회 일원이기도 하잖아요. 국가의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또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힘을 노동조합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이 사회 안에 노동조합이 이 사회 일원으로 참가를 해가지고 경영실적을 매년 경영실적을 들여다볼 수 있고 회사의 장기 전략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큰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지 혹은 뭐 자본을 어디가 철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대우자동차가 오늘날 이런 지혜부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많은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노동조합들이 힘을 똘똘똘똘 모아가지고 1976년도에 정권교체를 이룹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밀어줘가지고 거기를 집권정당을 만들어줘요. 그러자마자 그 사회민주당이 제일 먼저 도입했던 노동자들이 자기들을 밀어줬으니까 뭘 만들었겠어요? 전 산업 분야의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걸 제도로 못 박은 거예요. 제도로. 그렇게 해서 독일의 모든 기업에는 두 개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감독을 하는 이사회가 있고 하나는 이제 경영을 하는 이사회가 있어요. 근데 경영 이사회는 뭐 경영자들이 이것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혹시라도 회사가 그냥 폐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 이사회는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이사회를 5대5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90년대 말 97, 98년도에 IMF 경제 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금융위기가 불어닥쳤잖아요. 그럴 때도 독일은 유럽에서 최강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 한 축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기업이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과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큰 위기에도 흔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흩어져 있는 이쪽 수들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방향으로 어떻게 투표하느냐가 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세노조도 정말 조합원들한테 뭔가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제대로 연결되는 방법들,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해야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노동조합.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환경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라면 형제 얘기도 했었잖아요. 끝없이 아래로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는 훨씬 멋지고 아름답고 강하게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는 그런 매력을 줄 수 있는 노조, 이런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